자, 153페이지 행정심판의 대상. 참,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대표적으로 이제 4번이죠. 자, 우리가 이제 대상하면, 보통 이제 대상하면 대상이 뭡니까? 대상이라는 것은 오는 행정심판의 어떤 객체들이겠죠. 객체. 그래서 이제 객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에 우리가 대상은 우리 객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심판의 대상은 뭐예요? 열거주의가 아니라 대표적인 개괄주의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행정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약설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약설하라. 자, 그렇다면 이제 153페이지 우리가 목차 미리 보기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열기주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포괄한다는 포괄적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몇 개 우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목차를 이제 생성해야 되겠죠.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열기주의가 있고 열거주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괄주의가 있고요. 개괄주의.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슨 주의를 살고 있다?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러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행정심판 객체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행정청의 처분 부작이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처분 부작이 의미가 이제 됩니다. 처분 부작이라는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1번의 행정청, 2번의 이제 처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행정청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 뭐가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부작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포맷을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행정청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되겠죠. 위법 부당한 처분. 바로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법이 무엇인가? 이 법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되겠죠. 부당의 의미. 154페이지를 우리가 넘기면 행정심판의 대상에 논하시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우리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논하시오. 논술 문제로도 한번 의미상으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대상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열기주의와 결괄주의가 있다. 자, 행정심판에 한정하여 개헌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널리 행정심판의 제기를 인정하는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합니다? 개괄주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행정심판법 규정으로서 대표적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 규정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표적인 개괄주의 법적 근거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개괄주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는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행위가 되겠죠. 행정심판의 제결이 있는 경우, 자, 행정심판의 제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통고 처분 등 대표적으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155페이지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란 우리 개념 외워야죠. 행정에 의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입탁을 받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그래서 행정청 대표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대해서도 행정청 엄청나게 못하죠. 자, 행정청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처분이란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처분이라는 개념도 반드시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됩니다. 행정청의 개념과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처분이란 다시 행정청이 정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뭐라고 그런다? 대표적인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저번에 개념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이제 개념은 우리가 이제 나왔고요. 그러면 이원설과 이원설이 있어요. 이원설과 이원설은 어떤 의미냐? 자, 그러면 처분과 행정행위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합쳐서 일 하나로 보느냐, 나눠지느냐, 이게 바로 이원설과 이원설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정례대립법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위와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이원설이 되고요. 오늘날 실체법적 처분 개념은 실질적 행정에 별도로 행정법적 처분, 즉 형식적 행정행위를 구성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을 확대시키려는 개념의 이원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론서는 처분하고 행정행위를 한 몸으로 보는 거고 이원설과 관련돼서는 처분과 행정행위를 따로 떼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설과 이원설의 관계,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155페이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판례는 종래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에 한정된다고 봐서나 최근의 판례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 문제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려하여 당의 행정처분의 성질, 효과 외에 행정소송의 소송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능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처분의 개념과 관련돼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형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처분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됩니다. 자, 개념 요소로서 행정청 또 나왔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이 임의탁을 받은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대표적으로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뭐라고 한다?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개념 요소를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법적 행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적 행위, 그 다음에 공권력 형사. 자, 행정청이 우란 주체로 생하는 권력적 작용, 이게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와 각종 거부 처분이 포함되고 있죠. 그러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청의 각각의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작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이 되죠. 부작이란. 자, 부작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이. 자, 우리가 이제 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작이라는 게 있어요. 부작이.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 부당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럼 자기 부당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소극적 부당이 돼요. 소극적 부당이 되는 겁니다. 자, 소극적 부당이 바로 자기 부당이 돼요. 그러면 자기 부당은 적극적 부당이겠죠. 그래서 적극적 부당이 됩니다.
자, 부작이 당연히 이게 대표적인 소극적 부당이 되겠죠. 소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부당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못해준 게 바로 적극적 부당으로서 자기 부당이 됩니다. 부작위 부당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극적 부당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거부를 했다든지 거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당, 부작위 부당이 이제 탄생이 됩니다. 자기입니다. 자, 자기가 아니라 그 저번에 이제 이렇게 적어놨더니 자기 부당이라고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자기 부당, 자기 부당과 자 부작위 부당. 저는 이렇게 써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자기 부당이 뭐고 부작위 부당이 뭡니까? 그러는데 저는 자기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당이 되지. 여기는 부작위 부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작위 여기 한번 봅시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당사자의 신청, 적법한 신청이 존재해야 되고 상당한 기간, 그 다음에 법률상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처분이 부존재돼야 된다. 그래서 부작위 개념 요소 첫 번째 당사자 신청, 두 번째 상당한 기간이고 세 번째 법률상 의무의 존재, 네 번째 처분이 부존재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부작위 의미, 부작위는 우리 반드시 우리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는데도 그러면 뭐의 처분이 부존재하는 것. 이게 대표적으로 부작위가 됩니다. 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위법입니다. 처분의 위법이란 번거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비례원칙, 대표적으로 비례원칙, 행등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행정의 일반 법칙 내지 조례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며 재량권 일탈 남용의 경우에도 위법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처분의 위법 요거 한번 숙지해 놔야 되겠죠. 자, 처분의 부당이란 재량 규범의 수권 목적에 비추어 가장 한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뭐라고 그런다? 처분의 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 객체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개괄주의를 우리가 체계하고 있다. 그러면 입법제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열기주의, 개괄주의.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개괄주의가 되며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몇 가지 제외되는 것들을 숙지해 줘야 되고요.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존재. 그래서 위법과 부당한 등 위법과 부당의 개념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의 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다섯 번째 자, 기관에 대해서.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자, 행정심판위원회들이 있겠죠. 위원회. 자, 우리가 이제 각종의 위원회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합건물에 가면 뭡니까? 바로 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지적파트로 가면 지적위원회, 즉 지방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위원회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심의 얼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심의 얼결기관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심결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 얼결기관이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그러면 행정심판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법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목차 미리 보기에서 행정심판기관이라고 규정했죠. 1번의 행정심판위원회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 건가? 두 번째 설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의 구성, 자, 위원회 임기 및 진분 보장 등. 자, 6번의 위원회 제적 기피 회피. 요 제적 기피 회피가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자, 행정심판위 제적 기피 회피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기출이 됐고요. 7번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의제, 위원회의 권한 전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행정심판기관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행정심판위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그러면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의 재결 담당하는 권한의 행정기관을 의미하며 종래 재결청과 행정심판의 분리제도를 개정하여 재결청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를 일원화했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뭐냐? 바로 심리와 의결기관이 일원화됐다는 게 바로 대표적인 행정심판법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결청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면 심의하고 재결하는 기관. 그래서 신결례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심판에 대해서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 건가? 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 그러면 심리 의견이고, 그러면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심리하고 재결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재결기관. 그러면 심리 재결하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기관이 되죠? 합의제 행정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제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신결례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설치와 관련돼서 가로 1번 당일 행정정의 심판위원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설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위의 종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법인가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된 문제가 되겠죠. 당일 행정정의 행정심판위원회. 자, 다음에 행정청 또는 소속 행정청. 자, 행정청 나와 있죠. 자,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에는 심리재결한다. 그러면 감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장, 자, 국회 사무총장, 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밖에 지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행정청들. 그래서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는 뭐냐? 다음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줄쳐놓고요. 대표적으로 1, 2, 3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다음의 행정청 처분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 시도지사 소속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도 소속 행정청이 있고요. 자, 시도의 관할구에 있는 시군 자치구의장, 이런 행정청,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는 행정심판의 심리 의결. 자, 네 번째는 대통령을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송,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애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의 직권상급행정기관에 둔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3기관이 있어. 특별권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개별교회 중에서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의 이제 징계처분에 대해서 특별권력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에서 족세 관련 행정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립교원들, 공공립경영대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표적으로 이제 소청심사위원회가 관련된 건 제3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의 구성은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거는 이제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되겠죠. 가로 2번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3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가로 5번, 가로 6번, 대표적으로 이제 가로 7번, 가로 6번에 한번 보시죠. 가로 6번은 대표적으로 이제 심리 의결 기관입니다. 심리 재결 기관으로서 우리가 이제 159페이지. 자, 159페이지 하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형 과반수 찬성으로 얘기한다. 모든 위원회에 관련돼서 우리 이제 심의 의결할 때 그러면 언제 우리가 심의하느냐, 의결하느냐, 과반수 출석과 출석형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표적인 이게 뭐가 됩니까?
자, 의결 정족수가 되겠죠. 자, 7번과 관련돼서 행정심판위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소규칙,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이제 중앙행정심판의 구성. 그래서 이제 1번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위원으로 한다. 그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0페이지 임원의 임기 및 신분 보장. 그 다음에 오른쪽 6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위원의 재책 기피 회피.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재척과 기피, 회피 개념 정도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미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우리가 재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재척이란 뭡니까? 자, 재척 그럼 빠져라는 거예요. 빠져라. 이혼의 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그 사건의 심리 의결에서 재척된다. 빠져라. 그렇죠. 재척 결정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척의 의미를 잡아주고, 자, 이번에 당사자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연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다 기피하겠다, 피하겠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기피. 그래서 세 번째, 위원에 대해서 재척 기간이나 재척 신청이나 기피 현장의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위원장은 재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을 받으면 재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보를 송달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척, 기피, 이렇게 이제 회피가 있겠죠. 회피라는 것은 뭡니까? 재척 사유,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스스로 빠지는 게 회피입니다.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 해결에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그 사유를 소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 1번의 재척의 의미와 그 다음에 가로 1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대해서, 가로 2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가로 몇 번, 5번, 6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척, 이미 재척은 빠져라. 기피, 당사자가 이제 피하는 거고, 재척 사유와 이제 회피 사유에 속하면 스스로 이제 불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빠져라. 그래서 그게 이제 스스로 빠지는 걸 뭐라 그래? 회피. 그래서 재척과 기피와 회피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법칙 적용 시 공무원의 어제 요게 나오고요. 이번에 이제 권한 전개가 나오게 되네. 권한 전개와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건 심리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요건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건심리라는 것은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형식적 어떤 절차들을 심리하는 게 요건심리가 되겠죠. 내용심리보다 절차적. 자, 기간이 잘 돼 있느냐, 청구 요건이 잘 갖춰 있느냐, 이 사람이 청구인이고 피청구인이 적절한 건가, 그 다음에 관계인들이 우리가 개입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세 번째,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처분 부작위, 행정심판의 대상들이 잘 지키고 있는가, 청구기간이 잘 지키고 있는가, 행정심판 청구의 방식과 절차들이 잘 지키고 있는가, 심판 청구의 변경 취하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요건 심리가 되겠죠. 요건 심리, 형식적인 의미.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형식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청구 요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건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유죄 문제를 한번 보죠. 163페이지 맨 위에. 요건 심리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이 청구인이 맞는가? 청구인 적격. 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인가? 못 되는 자인가? 그래서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그 다음에 피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자, 심판 청구 기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청구인에 대해서 논하시오. 선정 대표자, 선정. 자,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뭐다? 그 대표자를 선정해 놓은 게 선정 대표자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행정심판의 청구의 방식, 그 다음에 변경, 지하에 대해서 간략히 약속하시오. 이런 게 이제 요건 심리에서 빠져나온 유사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청구 요건과 관련돼서 자,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자, 청구인입니다. 자, 그러면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청구인 적격. 여기에 대해서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건가. 그래서 피청구인의 적격. 그래서 청구인 적격과 피청구인의 적격. 자, 청구인이라는 것은 자, 대표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변경을 위해서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자, 이게 바로 청구인이 되겠죠. 청구인은 대표적으로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3자, 법인이나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대표자,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청구인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구인 적격이 되려면 이 청구인 적격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돼야 돼?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게 바로 청구인 적격이죠. 자, 청구인 적격과 관련돼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라든지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될 때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게 바로 청구인 적격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청구인 적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바로 청구인 적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구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다 뽑아야 되겠죠. 말이 많으니까. 참 말이 많아요. 자,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은 말이 많죠. 말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똑똑하는, 긍정적으로 봐서는 똑똑하다는 거고, 부정적이라는 것은 여론에 많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을 때, 청구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뽑아놓자. 그래서 선정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할 때 청구인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 대표자가 취하를 할 때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정 대표자가 할 수 있지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겠죠. 특히 디귿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선정 대표자는 다른 청구인을 위해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 청구를 취하려면, 취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되돌리는 거거든. 그럼 취하려면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서명해야 된다. 취하 관련돼서 요거 이거 조심해 놔야 되고요. 자, 선정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은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마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자, 선정 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자,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회의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선정 대표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청구 요건에서 첫 번째 이제 청구인이 무엇이며 청구인 적격은 뭐의 법률상 이익이 갖는 자며 그 청구인이 여러 사람일 때 대표적으로 선정 대표자를 우리가 선임해 놔야 된다. 그래서 청구인 대표자가 이제 선정 대표자가 탄생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청구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청구인은 지휘승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휘승계가 될 건가? 우리 승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당연승계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승계한다. 그래서 당연승계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승계가 있겠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청구인으로서 제가 뭐예요? 당연 승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청구인의 지승계라는 게 나옵니다. 자, 당연승계. 청구인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 지위를 승계를 인정하는 게 당연승계가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허가승계란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향사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않으면 의결서, 결정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제 지위승계, 당연승계와 허가승계가 있다. 그래서 당연승계, 허가승계. 그러면 청구 요건에 대해서 1번 타자가 바로 청구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 청구인이 무엇이며 청구인은 누구 청구인이라 무엇이며 청구인 적격이 무엇인가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고 여러 사람일 때 선정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얘기해서 우리 청구인의 지위승계 대표적으로 당연승계와 허가승계가 있다. 그래서 청구 요건과 관련돼서 일단 청구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청구인과 그다음에 피청구인의 구조. 우리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 여기에 뭐예요? 자, 대립 구조 있죠. 이걸 뭐라는 거예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가 바로 대표적으로 대신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립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구인이 있으면 피청구인이 있다. 대표적 피청구인의 적격은 자, 행정청이겠죠. 그러면 행판청구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단 그 처분이나 부작위 권한이 승계될 때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바로 피청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에서 대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청구인 적격으로서 그러면 자, 청구인 적격과 관련돼서 그러면 피청구인이 경정이 되겠는가? 경정이라는 것은 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정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할 때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직권회에서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권한 승계 등이 이루어질 때 당사자의 신청 직권에서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그래서 그 경정과 관련돼서 경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업과 관련돼서 피청구인의 적격, 경정 이렇게 나오네요. 피청구인의 적격, 그 다음에 경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관계인들이 있어요. 자, 청구인과 관련돼서 이제 관계인이라는 게 그러면 첫 번째 청구인, 피청구인, 세 번째 이제 관계인. 관계인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참가인이라는 게 있어요. 참가인. 참가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참가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인이 대표적으로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관계인과 관련돼서는 참가인, 대리인이 있다. 그럼 참가인은 뭐냐?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의 위원회나 서인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참가인입니다. 자, 대리인과 관련돼서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심판청구를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에 의해서 심판의 심판청구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관계인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관계인들은 참가인이고 대리인은 이제 변호사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겠죠. 피청구인은 이제 대리인, 소속위원회들 그런 위원회들이 있겠죠. 그래서 166페이지 상단에 우리가 있어요. 자, 청구요건으로 대표는 일반제, 청구인, 그렇죠? 청구인 적격. 자, 청구인 적격. 대표적으로 선정 대표자가 있고요. 청구인은 이제 지위승계라는 게 있고, 자, 피청구인과 관련돼서 피청구인의 적격. 대표적으로 이제 피청구인의 적격 이렇게 의미가 있고, 피청구인도 경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 관계인이 있죠. 관계인은 참가인과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대리인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 이제 청구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자, 대표적으로 이제 또 청구인들을 우리가 이제 바꿔요. 대표적으로 이제 또 하면 위법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해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 자, 그럼 한번 불러보죠. 위법 부당한
행정청의 대표적으로 처분 부작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입법하고 행정청의 입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야 돼. 청구기관과 관련돼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청구기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확인할 거는 90일하고 180일에 대해서 의미를 꼭 한번, 이거는 90일하고 180일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66페이지 바로 청구기관의 취지라는 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취지는 왜 그러면 청구기간을 명시하느냐. 행정심판의 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되며 청구기간이 경과되면 불가증력이 발생하여 심판 청구가 원칙상 제기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 구제 차원에서 보면 가능한 길게 하여야 할 것이나 신속한 행정법률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짧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은 정전보다 청구기간을 길게 하고 이 조항들을 국민의 권익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된 특히 이제 가로 3번을 봐봐요. 자, 원칙적인 심판 청구 기간. 요게 이제 1, 2번 관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30일 불가한 기간이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이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 2번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예외적인 심판 청구 기간으로서 첫 번째 90일에 대한 예외, 이거는 이제 한번 숙지를 해 두시면 되고요. 180일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 다음에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다음에 특별법상의 행심판 청구 기간을 정한 경우, 요 7번에 대해서는 우리 꼭 좀 점검해 봅시다. 불고지, 오고지의 경우. 자, 행정심판법은 고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행정청이 심판 청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오고지의 경우는 소정의 기간보다 길게 될 때 고지의 기간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제기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청구기간과 관련돼서 90일과 180일 요 관계해주고 특히 예외적인 측면에서는 따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처분 부작위, 그 다음에 청구기간 90일, 180일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청구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심판 청구의 방식 절차를 우리가 봐야죠. 행정심판의 방식과 대표적으로 방식, 그 다음에 절차들, 청구 방식. 자, 절차들. 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심판 청구서 제출, 그걸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168페이지 피청구인의 심판 청구서의 접수 처리,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번의 피청구인의 직권 취소 등, 그 다음 세 번째 이원의 심판 청구서의 접수 수리, 이렇게 이제 되네요. 그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심판 청구의 세 번째. 자, 심판 청구의 변경 취하. 취하에 대해서. 자, 청구의 변경은 이제 변경하는 거죠. 취하라는 것은 원위치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청구의 변경. 심판 청구의 변경이란 심판 청구의 개수 중에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서 청구인 당초의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 등을 변경하는 것. 이게 바로 심판 청구의 변경입니다. 자, 내용은 심판 청구를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구의 취지,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뭐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취하에 대해서. 청구인의 취하. 그러면 청구인은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 청구를 취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참가인은 참가인입니다.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요건 심리와 관련돼서 청구 요건, 청구인,
피청구인, 대표적으로 관계인 이런 게 있었죠. 행정성은 이제 행정심판의 방식과 절차, 청구 방식, 심판의 청구 방식 절차 몇 개 좀 숙지해 놓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이라든지 지하에 대해서 개념 정도만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건심리까지 우리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대표적으로 7번과 관련돼서 집행부정지 요거에 대해서는 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개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집행부정지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요건심리는 다음 요건심리까지 살펴보고요. 자, 집행부정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행정심판법과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 동영상 듣는 동강수강생 여러분들은 우리 형님, 누님들, 동생들도 있겠죠. 형님, 누님들은 아마 여기 2차 과목을 듣고 있다는 것은 벌써 1차의 행정법이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 2차 과목에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의미만 잡고 행정심판 사례풀이로 가서 접목을 우리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날도 많이 더워요. 그러나 짜증도 나고 우리 건강도 참 유의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합격이라는 거.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건강을 상실하지 않고 보고 세 번 정도 계속해서 보고 그러면 일단 2차의 핵심은 뭡니까? 계속 우리가 써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쓰고예요. 그래서 2차 과목은 1차 과목은 객관식이니까 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2차 과목의 방식은 특별한 방식이 없어요. 자꾸 쓰고 세 번은 써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기가 어떤 전형적인 시나리오 목차를 정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손을 한 번씩 써봐야 되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동강 회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